자, 전인대 핵심 내용과 향후 중국의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교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전인대에 대한 핵심 내용을 필두로 해서 오늘 중국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풀어볼 텐데, 지난주 그 이전부터도 계속 말을 했지만 중국 양회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양회라고 하면은 전인대와 정협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전인대의 핵심 내용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양회 전에 시장에 예상했던 그 수치들도 기대치들도 있겠고, 그리고 실제 발표된 내용과도 좀 비교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도 상세히 좀 풀어 주실까요? 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 헌법상의 최고 권력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게 5년에 한 번씩 이제 큰 회의가 열리고 1년에 한 번씩 작은 회의가 열리는데, 요번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작년 20차 당대회 때 중국의 그 지도부가 구성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행정부 쪽에 와서 소위 그 시진핑 3기 행정부를 구성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근데 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뭐 많이 이해하고 계십니다만은 의회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서 각종 법안이라든가 정책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자, 이제 올해 그 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인데, 전국인민대표대회 자체가 원래 한 해의 예산을 확정하고 주요 정책 방향을 정하고, 또 하나는 뭐 경제 성장률을 예를 들어서 뭐 올해 몇 % 성장하겠다 발표하고,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런 아주 그 일종의 국정 운영 방향 제시와 더불어서 한 해에 예산을 확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네. 그래서 대개 작년 말에 우리가 이제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겪으면서 제로 코로나를 계속 유지하다가 다시 이제 오픈을 했잖아요. 그래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 발전에 대해서 상당한 부양책이나 정책적 조정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장의 예상은 적어도 5.5% 경제 성장 또는 6%의 경제 성장도 제시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전에만 해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대단한 수치였고, 그렇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 이때 좀 줄긴 했지만, 그래서 시진핑 3년임 시작하면서 이제는 뭐 크게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은 이제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은 하기가 어렵게 돼 있죠. 왜냐하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 경제 규모가 작거나 이럴 때는 뭐 10% 이런 성장이 가능하지만, 경제 규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미 뭐 8% 지키기, 7% 지키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5%, 6%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5% 정도의 경제 성장률, 5% 내외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제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마음 같아서는 경기를 확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5.5, 6% 하고 싶지만 지금 워낙 불확실한 요소가 많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축인 이 소비 진작, 내수 확대가 여의치가 않은 거죠. 지난 3년간 내수가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그래서 소비자 신뢰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것보다는 이 어려움을 겪기 위해서는 저축을 해야겠다. 그래서 오히려 저축률이 막 올라가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대출금 같은 거 갚아야 나중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가 진작에 안 되니까 공장 가동도 어려워지고, 그러면 당연히 공장 가동이 어려워지면 실업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이제 좀 악순환이 지난되고 있었고,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중 압박이 더 거세지고 있단 말이죠. 특히 뭐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급망 재편에 대해서 미국 혼자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자신들의 동조 세력들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압박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이 어쨌든 또 수출도 굉장히 중요한 그 틀을 차지하는데,
미국 연준이 매파 연준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강달러를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안정 속의 성장을 외치면서 네. 5%대 성장을 얘기를 한 거고 네. 그렇다고 또 시장에 신뢰를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안정 차원에서 유지하고 보장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이번 전인대가 행정부 인원을 새로 이제 확정을 하는 것과 동시에 사실은 정부의 통제력이 상당히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서 약간 우려를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예. 그 내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 소위 중국 국가 내무위원회를 만들겠다. 이 당의 통제를 직접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공안이라든가 이런 사회 통제하는 시스템을 하나로 모으겠다. 그리고 반면에 과학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자립을 강조했습니다. 약 1조 위안 정도를 투자해서 과학기술 자립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주는 분명히 정부가 계속해서 앞으로 이 발전을 추동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국가 데이터국을 만든다거나 다양한 형태의 이 변화하는 국제경제 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했는데 네. 사람들이 또 한 가지 기대한 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활성화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죠.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네네. 부동산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정말 대단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대개 한 30% 정도를 네.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데 물론 이제 최근 몇 년간의 이 코로나 불경기로 인해서 지금 비중은 한 25% 정도까지 떨어진 걸로 네네. 통계 수치에는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국가 경제의 25%, 30%를 차지하는 부동산이 계속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으니까 예. 이거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시장이 네.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보수적인 네. 정책이 나왔고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국의 그 부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대형 그 소위 헝다라든지 네. 완다라든지 이런 대형 소위 부동산 기업이 거의 뭐 도산, 파산 수준으로 그렇죠. 가고 있잖아요. 그 우려감에 대해서는 사실 뭐 관련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자칫 잘못된 시장 메시지를 주면 시장이 더 혼란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중국 정부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더 좀 상황을 다지면서 이걸 보자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조치들이 안 나왔습니다. 네. 특히 그림자 금융이 지금 이제 중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 네. 지방정부 부채를 명목상으로 줄이기 위해서 2014년부터 LGFV라는 이 네.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못 갚으면 LGFV라는 일종의 기업 형태의 플랫폼에 적자로 잡히지 사실은 지방정부의 적자로 잡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어쨌든 그 돈은 다 다른 데서 조달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중국 국가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건 굉장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봤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경제 성장률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뭐 재정 적자율이라든지 물가 목표치에 대해서는 그 예상치 뭐 부합하게 나왔나요? 네, 뭐 기본적으로 항상 그렇죠. 그 물가는 한 3% 선에서 억제하고 재정 적자율은 사실 뭐 2.8%, 3% 그랬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재정 적자율 같은 경우는 3%를 유지를 하면서 특히 중국이 지금 이제 국제 경기가 안 좋고 이 내수가 진작되지 않는 가운데 그래도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소위 투자, 네. 정부 주도 투자를 하는 인프라 투자 같은 이런 투자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 정부의 특별 채권 발행 이런 거를 좀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뜻이죠.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그 기존의 예측과 맞아 떨어졌는데 경제 성장률 자체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완전히 통제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는 뭐 지금 거의 코로나를 잊어버렸다. 그렇죠. 뭐 생각할 정도로 그냥 다니는데. 지금 코로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10,000명 정도씩 환자는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 그 지방 소도시나 농촌 같은 데는 아직도 의료 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그렇죠. 우리가 아주 경증으로 갈 수 있는 것들도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갈등의 지속, 코로나의 완전한 통제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고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일단 이번 전인대에서는 기본적으로 안정 속의 성장이라는 표현을 중국어는 쓰는데 네. 그런 표현으로 이번 전인대를 일단 넘어간 거 아니냐. 여기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네. 리커창 총리는 이제 오늘로써 임기가 끝입니다. 네. 근데 이 정부 업무 보고라는 거를 리커창 총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지난 5년간의 중국 경제가 안고 있었던 문제와 성과 이런 걸 위주로 발표를 했지 그런 게 한 80%를 차지했어요. 네. 실제로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많이 안 했거든요. 네. 그 부분의 몫은 아마도 새로운 총리가 되는 리창 총리가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실제로 저런 이번에 수치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타났지만 네. 리창 총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지도부는 아마도 이 리오프닝에 대한 중국 국내외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금은 분야별로 더 확장된 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있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네. 부분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전망에 대한 이야기는 새로운 총리의 입에 발언에 좀 달려 있다고 네. 볼 수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전인대에 대한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인대 뭐 헌법상의 최고 기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국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진핑 3기 행정부를 구성한다라는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이번에 열리게 됐습니다. 뭐 예산안 관련된 이야기, 경제 성장률도 여기서 공포를 하게 되고 각종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아주 의미 있는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 뭐 정부 인사도 선출이 되죠. 리오프닝 관련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은 가장 또 관심을 모았었던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예상보다는 조금 소극적으로 잡혀 있었네요. 5% 내외 정도로 잡히게 됐고 재정 적자율과 물가 목표치에 대한 이야기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구들도 개편이 돼요. 중앙내무위원회, 또 데이터국 이런 것들이 신설되고 금융공작위원회도 부활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돌이켜서 살펴드리고요. 그리고 참 중요했던 이야기인데 중국 경제에서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부동산 경기 부양에 대한 참 그런 기대감이 많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뭐 잘못된 메시지를 보냈다가 더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잠깐은 내비치기도 했던 그런 모습들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 전인대의 주요 키워드들을 잠깐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정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또 안정이 화제가 됐고 유지, 보장, 보호 그리고 또 자립, 뭐 촉진 이런 키워드들이 중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각 항목들이 뜻하는 바가 어떻게 풀이가 될 수 있는지도 이야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중국 경제에서 가장 핵심은 안정적인 관리입니다. 네. 안정과 관리. 그러니까 경제의 흐름 자체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1번이고요. 이 보장이라는 거는 항상 지금까지 어떤 그 중국의 그 내부적으로 사회 안정을 위해서 해왔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갑자기 바꾸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적인 자산이라든지 네. 이런 거가 갑자기 변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와 정책의 틀을 보장하고 보호한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틀을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예. 이번에 가장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과학기술 자립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죠. 자립은 과학기술의 자립.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뭐 자력갱생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네. 너무 오래된 말이라서 그런 거는 약간 전근대적인 냄새가 나지만 네. 자립이라는 거는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미국으로부터의 압박입니다. 네. 그리고 그 미국으로부터의 압박은 단순한 압박이 아니고
공급망 재편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동조하는 국가들이 모여서 중국을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경기의 불안, 그리고 국제 경기의 침체, 이런 부분을 내수로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또 네. 소비자 심리는 얼어붙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을 돌파를 하려면 중국 스스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핵심은 미국의 소위 하이테크 기술의 전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 패권을 둘러싸고 영향을 안 받는 과학 기술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실은 해마다 이 정부 예산안 발표하면서 R&D에 얼마 투자하겠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공식 발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 자립에 약 1조 위안 정도를 투입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1조 네. 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한 200조 정도 되죠. 190조 정도 되는 돈을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뭐 계속 그전부터 강조를 했던 겁니다만은 네. 과학기술 자립을 첫 번째 목표로 내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촉진하고 싶은 것은 중국은 내수의 확대입니다. 네. 왜냐하면 과학기술 자립과 더불어서 내수의 확대가 된다면 국제 경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거거든요. 국제 경제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안정적인 경제를 유지하려면 결국은 내수가 확대돼야 된다. 네. 이건데 지금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수라는 거는 소비자 심리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다 돈을 써야 되는 마음이 생겨야 쓰는 거거든요. 네. 부동산도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사고 싶어야 사잖아요. 그렇죠. 오를 것이라는 뭐 기대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이제 소비자 기대 심리. 그거는 이제 정부와 소비자들 간의 소비자 신뢰와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 마침도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겪었고 그거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강력한 중국식 봉쇄 정책을 중국인들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그런 갑작스러운 반응을 보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전인대 기간 또는 전인대가 끝나고 나면 사실은 시장 상황이 좀 그 주식 시장이 오르고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띄게 오르기도 있었죠. 하고 막 그런 건데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거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새 신임 총리와 새 경제팀이 움직이게 되면 그건 약간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내수 소비재, 그다음에 과학기술 관련 AI라든지 이런 기술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국가 주도로 어쨌든 기업과 함께 공간을 조금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 투자 시장에 공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경제 흐름을 이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국의 상황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떠들썩했었던 백지 시위 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들 움츠러들었던 그 움직임이 시민들의 반응이 인민들의 반응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사면임의 출발선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내부를 잘 다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그래서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거기다가 또 핵심이 이 과학기술의 자립까지도 강조를 했다라는 점이죠. 미국과 또 미국에 동조하는 이런 국가들의 압박이 상당합니다. 뭐 우리도 주식시장 투자를 하시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런 양상들을 참 많이 거론을 하게 되죠. 이걸 이겨내는 것이 중국의 중요 과제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내수에 대한 어떤 촉진, 특히 좀 움츠러들었던 부동산도 그렇고 앞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이런 소비 관련해서 앞으로 촉진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제들을 이번 전인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경제 성장률 목표치 5% 안팎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발표일에 최저치로 제시가 된 거거든요. 네. 지난해 예상에 좀 너무 못 미치는 성장률을 달성해서 그런 건지 자칫
이 자신감이 너무 없게 비춰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수님께서 뭐 잘한 거라고 보시는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일인지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네. 뜯어보죠. 일단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는 네. 그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는 입장에서 사실 떠나는 리커창 총리가 물론 다 조율이 됐겠습니다만 과도하게 다음 그 지도부에 부담을 줄 필요는 없죠. 기본적으로. 너무 높게 부르면 네네. 다음 지도부에 부담이 되는군요. 그 다음에 리커창 총리와 시진핑 또는 이제 그 전에 그 시진핑의 그 동조하는 경제 흐름을 가지고 있는 이 지도부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사람들과의 가장 큰 갈등은 뭐냐 하면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경제의 현상을 그대로 얘기하고 네. 거기에 맞는 대증요법을 실시를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괜히 너무 높게 잡아서 하는 네. 것도 무리수가 따를 수 있으니 그런 면에서 또 시진핑에 대한 약간 반발도 있을 거고요. 네. 리커창 총리의 소신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대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상당히 좀 전략적인 판단으로 읽을 수 있겠네요.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면 좋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시장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거죠. 그래도 작년에 3%밖에 성장을 못했고 그러면 기저효과라는 것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리오프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네. 중국도 1, 2월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동력을 제공하는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그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리커창 총리의 그 양면적인 네. 그런 이제 성향이 나타나 있고 또 이제 관료로서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약간 불안한 심리도 당연히 거기에 들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새롭게 해 나가도록 이제 그 뒷 지도부한테 주는 게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서방이라든지 중국 내부에서도 중국 경제팀을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불안하다는 거죠. 소비자 심리도 그렇고. 그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중국의 총리는 기본적으로 부총리를 한 다음에 올라오는 게 관례처럼 돼 있었어요. 네네네. 그럼 이제 부총리를 하면 어떤 일개 성단이라든가 시단위를 맡는 게 아니고 중국 전체를 바라보는 경제 조율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되는데 리창 이제 신임 총리는 상해시 당서기 출신입니다. 물론 상해시가 중국 제1의 경제 수도로서 그렇긴 하죠. 뭐 리창 총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대 중국의 경제 그림을 해보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큰 그림을 안 네네. 그려봤다. 그런 상황에서 약간 이제 걱정을 하는 것 같고요. 예. 실제로 리창 총리는 이 자기가 상해시 당서기 할 때 상해의 테슬라 유치를 막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동분서주 해가면서까지 네네. 유치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그 시장 성향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보다 해봐야 압니다만은 어쨌든 경제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뭔가 지금과는 다른 거를 내놔야 된다라는 부담은 분명히 새 지도부도 가지고 있는데 네. 아시다시피 시진핑의 그 소위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 개혁 개방을 통해서 중국이 세계적 국가로 성장한 거에 대한 인정, 등소평식 발전 방향이 발전 노선이 분명히 기여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니까 공동의 부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작년부터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공동부유란 말을 자제하다가 또 다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회주의의 본질 아니냐. 그러면 이제 공동부유라는 거를 했을 때 이게 기존에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거를 다시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정도 수준의 공동부유라면 이거는 제살 깎아먹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중국이 꼭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공동부유라는 이런 말을 잘못 시장에 전달하게 되면 굉장히 경기가 위축적이고 그렇지 않아도 국가가 통제하는 중앙내무위원회라든가 뭐 중앙금융공작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일종의 관치의 네. 형태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시장 경직된 성분이 분위기 가는 거 아니냐. 시장 성분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중국에 부총리가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허리퐁이라는 부총리 이제 뽑힐 겁니다. 이분은 상당히 그 공동부유 재창론자고요. 아, 그래요? 네, 또 1대1로의 주창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분이 올라와서 시진핑의 그런 정책과 같이 네. 이걸 추진하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리창의 시장주의와 충돌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아하. 리창이 이게 이 최고 핵심 지도자의 뜻이면 우리가 이걸 잘 만들어서 가야겠다 그러면 동조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금 시장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도 분명히 공산당 통치가 됐든 뭐가 됐든 국무원이 됐든 지금 가장 핵심 문제는 경제의 회생입니다. 예. 경제의 회생이 없으면 공산당 통치의 당위성 이런 게 전부 상처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 또는 그 이상 또 뭘 생각하고 있다면 네. 이런 거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누구보다도 지금 중국 지도부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저희 언급해 주신 바에 자주 나온 게 시진핑의 사면임.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그 사면임이 확정이 됐습니다. 경제 회복, 미국과의 갈등 이런 대응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요, 시진핑의 사면임이 확정된 데 대해서 중국의 대내외적인 반응이 지금 어떤지도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이미 시진핑의 3년이는 작년 20차 당대회에서 이미 확정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제 예.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시진핑 자체는. 네네. 왜냐하면 특별한 성과, 특히 자신이 내세우는 제로 코로나 이것도 결국은 성과가 안 되고 네. 경제도 어쨌든 작년에 5%를 제시했는데 3%밖에 못했고 맞아요. 내세울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에 20차 당대회에서 당 총서기가 되면서 그리고 국가주석은 원래 2년, 연임밖에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미 2018년에 바꿨잖아요. 연임 제안을 철폐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이번에 이제 행동에 옮긴 겁니다. 3년임의 지도부가 완전히 구성이 됐다. 예를 들어서 당 쪽에 있었던 당시 서열 2위인 리창이 이번에 총리가 되고 서열 3위인 저우르치가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되고 예. 서열 4위인 왕후닝이라는 사람이 정치협상회의 주석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구성된 당의 관료들이 행정보직을 배치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못하는데 이미 중국 인민들은 작년에 그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거라는 걸 다 관례로 알고 있었고 서방 세계도 다 알고 있었죠. 중국을 바라보는 관찰자들도. 그러면 결국은 당시부터 걱정을 했듯이 정말로 중국의 새로 구성된 지도부가 이 말씀하신 미중 갈등이라든지 소비 부진이라든지 이런 걸 다 뚫고 정말로 경제를 회생시키면서 안정적인 중국을 구현할 수 있느냐. 예.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단추가 잘못 끼어지거나 중국 지도부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중국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또 국제사회에서 지금 시진핑 체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우군 세력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다 중국과 적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국의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시진핑 시스템은 삐걱거리면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의 중국의 통제는 강력한 공산당의 공권력을 가지고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제대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원은 물론이고 일반 사람들은 또 어렵죠.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오늘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 됐는데 또 만장일치로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만들어서 맡기자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니 어떻게 저 방침에 모든 사람이 다 찬성을 하지? 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예외가 없을까? 네, 그러니까 이 기권마저도 없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한 체제를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그거를 가지고 그런 힘을 부여해 준 거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제대로 운영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성과가 안 나온다면 계속 시진핑 체제도 어렵게 갈 수밖에 없다. 또 그런 시스템은 미국한테 계속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미국의 대중 압박이 또 강화될 수도 있고 이런 자칫 잘못하면 악순환 고리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진핑 열임 후에 이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리스크가 있다면 몇 가지, 그리고 또 혹시 기대할 만한 스케줄이나 이슈가 있다면 이런 것들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뭐 리스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큰 틀이 이제 미중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어낼 뾰족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과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 양국 관계를 가지고 가느냐가 중국의 대외 정책의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경제에 대한 회생입니다. 경제 회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리오프닝 정책을 실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이제 구체적 정책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서 경제가 내부적으로 활성화가 돼서 돌아가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을 과연 거기에 걸맞는 정책을 펼치면서 갈 수 있느냐가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중국 경제를 뭐 당연히 많은 분들이 주시하고 있고 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방역 정책 끝에 나오는 정책들 그리고 그게 얼마나 구현이 되는지 그 좌표들. 왜냐하면 뭐 중국의 경제 지표들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네. 얘기가 많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 추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올해 1, 2월에 구매자 관리 지수 같은 거는 50이 넘었어요, PMI 지수가. 네네네. 그래도 진짜 넘은 거야? 이런 의심을 자꾸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경기가 조금 적어도 침체로 가지는 않는다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그런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신뢰고. 그러면 해외 투자자들은 중국 경제 내부가 조금씩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또 해외 투자는 들어올 수 있거든요. 사실 시진핑 체제가 중국 경제를 부활하는 데는 국내 시스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계속 지속적인 외화가 유입이 돼야 되고 그런 유입된 외화에 소위 취업이 창출이 돼야 되고 이래야 선순환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정치적 압박으로 사면임에도 성공했고 잘 왔지만 이제부터는 성과를 보여줘야 될 때다. 네. 이게 바로 시진핑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향후 이 중국향 투자 전략에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지 도움이 될 만한 힌트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사실은 뭐 긍정적인 부분이 거의 없는 거 아니냐, 네. 뭐 디커플링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중국은 기본적으로 경제 활성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공산당 통치의 합법성, 시진핑 3년임의 합법성을 담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책별로 조치별로 분명히 우리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방역이 어쨌든 나름대로 상반기 정도가 되면 안정기로 들어갈 것 같고 특별한 변이나 이런 게 안 나온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중국의 내수 확대 정책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어쨌든 31개 성시로 돼 있고 중앙이 있지만 지방 정부별로 상당한 자신들의 소위 올해 계획을 이미 전국인민대표대회 열리기 전에 한두 달 전부터 다 지방인민대표대회를 개최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각 지역별로 그 지역들의 핵심 정책 방향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약간 중앙은 큰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네. 약간 지역 위주로
관심을 가지고 중국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지켜보면 과거보다는 분명히 리오프닝을 했고 네. 경기의 개방, 활성화 이걸 꾀하기 때문에 공간이 조금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경제와 증시에 좀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 관련된 상세한 이야기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교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투자의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가 투자 판단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전해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